1. 칼로 물베기. 어떤 한 부부가 하찮은 일로 싸움을 하였다. 부인은 실컷 두들겨 맞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녁도 짓지 않고 안방 아랫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그 서방도 화가 안 풀려 처에게 말도 걸지 않고 운목에서 자리를 펴고 누웠다. 남편이 한밤중에 잠을 깨워서 본즉 여편네는 아직도 골이 나서 누워있다. 남편은 은근히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아내를 위로해줄 양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아내의 가슴 위에 한 팔을 얹으니 아내는 그 손을 밀어내며 나를 때린 손 뭘 잘했다고 내 몸에 올라오니 남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아내의 다리에 얹어보았다. 그러자 여편네는 그 다리를 밀며 이놈의 발 아까는 나를 차더니 뭘 잘했다고 내 몸에 올라오니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여편네를 끌어안고 치마 밑으로 어루어들여 미나 계집이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너는 나의 양민이로다. 너야 나에게 어찌 하겠느냐. 이 신부 길들이기. 어떤 유명한 재상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총명해서 무엇 하나 못하는 게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흉이라면 딸의 성격이 어찌나 거센지 한번 고집을 부리면 부모도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다 큰 딸을 두들겨 팰 수도 없거니와 때린다고 성격이 누그러질 딸이 아니고 보면 부모들도 자연 근심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다. 저 애는 아무래도 시집살이를 못하고 쫓겨오지. 딸 가진 부모의 걱정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 걱정이니 재상 부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름답고 재주 또한 출중한 딸이기는 하지만 성미가 워낙 괄괄해서 제대로 시집살이를 할 것 같지 않았다. 제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물부를 헤아리지 않고 날뛰는 여자를 어느 사나이가 아내로 데리고 살 것이며 어느 부모가 며느리로 삼을 것인가. 딸에 대한 소문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 퍼져나갔는지 나이 20이 가깝도록 혼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통운이 들어왔다. 상대편은 재상의 집과 가문이 비슷한 양반집이고 신랑감이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며칠 후에 재상은 신랑감을 만나보았다. 마음에 꼭 드는 신랑감인 지라 재상은 자기 딸이 성미가 지나치게 괄괄하다는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고는 만약 결혼한 처가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그대는 어찌하겠는가 하고 물은 즉 신랑은 거침없이 꾀로서 휘어잡아야지요. 꾀로서 휘어잡아. 신랑은 재상의 귀에다 한 개교를 속삭이자 재상이 기뻐하여 곧 혼사를 성립시켰다. 이윽고 혼인날이 되어 모든 격식을 다 치르고 난 뒤 신부 집으로 첫 날밤을 치르러 가게 될 때 신랑은 집에서 콩죽을 쑤어 달래서 잔뜩 먹었다. 또한 색시집에 이르러서는 일체 다른 음식엔 손도 대지 않고 계속해서 냉수만 먹었다. 이윽고 밤이 되어 신방에 든 신랑은 족두리부터 벗기기 시작해서 치마 저고리 속옷까지를 벗기고는 불을 껐다. 부끄럼과 수줍음이 어둠 속에서 가시게 된 신부는 한숨을 내쉰다. 신랑은 재빨리 신부를 안아다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는 이불 속에서 다시 신부의 속옷을 벗겨내리니 신부는 몸을 뒤튼다. 한바탕 뜨거운 즐거움이 끝나고 신부는 긴장이 풀려 잠이 들고 말았다. 신부는 옆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자기와 신랑이 있어야 할 방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 순간 신부의 코를 찌르는 향그럽지 못한 냄새.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똥을 싸다니. 신부의 얼굴은 불덩이같이 달아올랐다. 얼굴빛은 잘 익은 사과빛이 되었다. 한밤중에 신랑이 방에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떠들어대기에 깨끗하게 수리한 신방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고 와보니 이 모양이구나. 어머니는 혀를 차며 꾸짖는다. 신부는 기가 막혔다. 아무리 하루 종일 심신이 고단했기로 대변이 나옴도 모르고 잤다니 이게 무슨 꼴이고 창피며 망신이냐. 사랑으로 나간 신랑은 다시 신방으로 돌아올 리도 없었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아침 일찍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첫날 밤에 창피를 당한 신부는 기가 죽었다. 그 뒤부터 누구 앞에서나 고개를 들지 못했고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다. 재상은 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신랑을 불렀다. 됐어. 이젠 데려가게. 신부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혼인을 치른 지 이래 만에 시집으로 가게 되었다. 시집으로 와서는 신랑의 입에서 첫날 밤 이야기가 나올세라 남자의 뜻을 잘 받들어 시집살이를 잘하였다 한다. 3. 맹랑한 문답. 어느 날 평안감사인 김모가 이방의 의견을 떠보느라고 대동강으로 끌고 나가서 물에 떠있는 오리를 보고 저 오리는 10리를 가든지 100리를 가든지 언제나 오리라고만 하니 무슨 이치인가
할미새는 어제 나도 할미새 오늘 나도 할미새라 하니 그 이치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방이 반문하거늘 감사는 내심으로 맹랑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서 새장구는 다 낡아도 밤낮 새장구라고 하니 그것은 무슨 이치겠는가? 사또께서는 북은 동에 있으나 서에 있으나 항상 북이라고만 하는 이치를 아시겠습니까? 창으로 창문을 찌르면 그 구멍을 창이라고 하는가 창? 구멍이라고 하는가? 사또님 눈 오는 날에 눈. 이 눈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 눈. 물이라 하겠습니까? 눈물이라고 하겠습니까? 4. 새색시의 걱정. 서생원의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근친을 왔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 깃들어 있어 이 애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시집살이 고되드냐 하고 물으니 딸은 고개만 설레설레 흔든다. 그럼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뱃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나 해서요.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병이 아니로구나 생각하고 이웃 마을의 의원을 청에다가 진맥을 하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이상이 없었다. 아무런 병도 없는데요. 하고 말하자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그럴 리가 없어요. 저의 이서방이 밤에 자러 들어올 때면 꼭 무음만한 덩이를 갖고 들어오는데 나갈 땐 고추만한 것을 갖고 나가요. 줄어든 몫은 어디로 어떻게 돼버리는지 여간 걱정이에요. 오 제발 참아주소. 어떤 건어물 장수가 아직 호라비로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남자인데 벌써부터 이웃집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이 여편네는 얼굴이 예쁘고 몸집이 포동포동하여 사내들이 좋아할 생김새인데 이것이 또한 소문난 정녀였다. 이와 같은 정녀를 여편네로 삼고 있는 남편이 오히려 폭군인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것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걸핏하면 입보다 손이 빨라서 여편네를 때리는 것이었다. 이것 또한 이웃 간의 소문거리였다. 그렇지만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모양인지 어느 날 이 정녀가 남편에게 이렇게 밤낮치고 때리기만 하면 두고 보아요. 나도 서방질을 하고 말 테니까. 물론 남편에게 실컷 얻어맞았다. 하지만 여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이 건어물 장수에게로 달려가서 우리 집 사람이 또 날 때렸다우.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 당신하고 바람 피우려고 왔어요. 자 내가 좋다고 했죠. 어서요. 당신 맘대로 해주세요. 건어물 장수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호박이 덩굴째 굴러든 것이라서 두 사람은 한바탕 시원하게 일을 해치웠다. 서방이 또 손찌검을 하거든 언제든지 내게로 와요. 내 실컷 위로해줄 테니까. 하고 호라비가 말하였다. 날마다 그 안갚음으로 뜨거운 군것질을 되풀이하고 심한 날에는 하루에 대여섯 번씩 거듭되는 일도 있었으므로 건어물 장수도 이제 그만 두 손을 들었다. 그는 외면을 하며 이봐 그놈에게도 나쁜 점이 있겠지만 제발 나를 봐서 좀 참아주소. 6. 옹기사오. 어떤 선비가 집이 어찌나 가난하였던지 견디다 못한 부인이 장사라도 하기를 권하였다. 남들은 옹기 장사를 해서 배불리 먹고 삽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구려. 내가 옹기 장사를 부인이 폐물까지 팔아서 미천을 마련해 주었으므로 선비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곧장 저자에 나가서 옹기 한 찜을 사서 지고 집에 왔다. 부인이 중에 하나를 더 꺼내주면서 만일 돈 대신 곡식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중이를 벗어 아래를 묶어 가지고 담아오세요. 하는지라 그러나 하고서 먼 마을로 나가 옹기 사시오. 옹기 사. 옹기를 살 터이면 중에 벗고 사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자기로서는 옹기를 사는 사람이 곡식을 준다면 중이를 벗어서 담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만 남이 듣기엔 매우 괘씸하게 들려 한 사나이가 쫓아나오면서 이놈아 지금 뭘 했어? 하고 덤벼드니까 선비는 옹기짐도 내동댕이 치고서 어떤 논둑 밑에 숨었는데 마침 그 앞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자기처럼 가슴을 발딱발딱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개구라 너도 옹기 팔러 갔더냐? 하고 물으니까 개구리가 대답할 리 있나?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려니까 이런 못된 놈이 어째서 묻는데 대답이 없느냐? 하고 흙덩이로 때리니까 개구리는 재빨리 달아난다. 그제서야 손바닥을 떨면서 이놈아 진작에 팔려갔다가 쫓겨왔다 할 것이지 괜히 나한테 맞지 않았느냐. 7. 쫓겨난 사토? 옛날 어떤 고을의 사토가 어찌나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스리는지 이속과 백성들이 견디어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서 사토를 몰아낼 계획을 의논하고 있던 중 마침
사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기생 하나가 이를 듣고 내가 능히 사또를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내게 무슨 상을 주겠소. 당록 배필을 주겠소. 그리하여 기생은 이속들과 굳게 약속하고 그날 밤으로 곧 사또의 방으로 찾아갔다. 사또 진정 소녀를 사랑하시옵니까? 그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사랑치 않는다니 웬 말이냐? 그러시다면 오늘 밤 소녀의 처소로 사또를 모실까 하는데 비록 누추한 방이지만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게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이냐? 하고 사또는 그 밤으로 기생을 껴안고 기생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기생은 미리 몸종을 시켜 방 안에 방장을 치게 하여 빛이 조금도 방에 새어들지 않게 한 다음 어둠 속에서 촛불을 밝히고 갖가지의 교태와 아량으로 사또의 혼과 넋을 빼어버렸다. 미친 듯한 격정이 끝나자 사또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이튿날 날이 밝았으나 방 안은 컴컴하였으므로 사또는 아직 밤인 줄만 알고 동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벌거벗은 채로 기생을 끌어안고 희롱을 하고 있을 때 여러 이속들이 문 앞에 모여들어 떠들었으므로 사또는 그제서야 비로소 해가 중천에 떠올랐음을 알고 나아가 정사를 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대로 동원으로 돌아가다가 이속들에게 들키면 큰 창피인지라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기생이 소첩에게 너울이 있으니 이것을 쓰시고 첩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으신 다음 동원으로 드시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사또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곧 그렇게 차리고 문을 나서자 검은 초립들이 앞길을 인도하여 크게 떠들고 발화를 치며 법석대건을 사또는 동원에 올라서 너울을 벗어 버리고내 학지를 아른지 오렌지라 이를 떼어 버리려고 이렇게 꾸민 걸 그대들은 모르겠는가 하고 말하니 이속들은 할 말이 없었다. 얼마 후에 감사가 이 사실을 알고 사또를 파면하였음은 물론이다. 8. 신바람하는 데야. 어떤 처녀가 얼굴은 고우나 그 품행이 단정치 못하였다. 나이가 들어 그 부모가 마땅한 혼처를 정하여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이웃집 김서방이 은근히 이 처녀에게 이상한 생각을 품고 이제 시집갈 날도 멀지 않았도다. 시집가서 치를 일을 먼저 익혀두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으리로다. 하니 처녀는 두려워하며 그럼 김서방이 가르쳐주세요. 그것이야 쉬운 일이지. 그럼 오늘 저녁 슬며시 뒷동산으로 나오면 가르쳐주지. 처녀는 그날 저녁부터 김서방에게서 남녀관계의 일을 모조리 터득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어느덧 성례날이 다가왔다. 첫날 밤 동방화 촉의 처녀는 새 신랑과 더불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녀는 온갖 기술을 발휘하였다. 신랑은 이미 색시가 남자를 겪은 것을 알고 행실이 부정한 계집을 어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랴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 색시 어머니가 딸에게 어느 놈과 간통했었느냐. 뒷집 김서방이 익혀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이 못난년아 신랑이 김서방이 아닌 바에야 어찌 내가 그 전에 익힌 기술을 발휘했단 말이냐. 한창 신바람이 나는데 누가 그걸 김서방인지 새 신랑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9. 소경의 점괘. 어떤 선비가 30에 비로소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인물이 잘나고 총명하던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점 잘 치는 소경이 집에 들렀기에 선비는 아들의 장래 운명을 물었더니 15대면 귀하게 될 상이나 장가를 든 후에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자 선비는 크게 놀라 어찌하면 횡액을 면할 수 있으리까? 제발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하고 간청하자 소경은 천기를 누설하기는 곤란하오만 그대의 정성이 갸륵하고 아이 또한 가히 아까우니 내 한 가지 묘책을 알려주겠소. 즉 이 아이는 성례를 한 후 사흘 동안 절대로 처가집에서 자서는 안 되며 또한 처가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또 왔다 갔다 하기만 하여도 화가 미치니라. 내 이제 작은 그림 한 폭을 줄 터이니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단단히 간직했다가 만약 위급할 때를 당하거든 내어보면 화를 면할 수 있으리라 하였다. 이에 선비는 그 말을 명심하고 임종 때도 단단히 유언을 하고 죽었다. 그 후 아들은 15에 어느 재상의 딸과 혼인을 하였는데 대례날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또 색시의 집에서 자지도 않았다. 처가집에서 노하여 마지 않던 중 열흘쯤 지낸 어느 날 밤에 색시가 배에 비수를 맞고 죽은지라 온 집안의 의견이 모두 신랑이 혼인한 날로부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으니 이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수상하니 관가에 고소하여 한번 엄하게 다루면 단서를 얻으리라. 하니 장인은 정장하며 한편 축판에게 일러서 엄정히 밝히라고 명령하거늘 그는 곧 신랑을 잡아다가 신부가 칼을 맞고 죽은 것은
아무래도 그대의 짓이 틀림없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바른대로 말하렸다. 처가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은 것은 선친의 유언을 조친 것뿐이고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부의 죽음 또한 내게는 실로 뜻밖의 참사여. 그러자 추파는 신랑이 바른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내 형틀을 갖추어 엄하게 다루려고 하자 다급한 신랑은 아버지가 물려준 주머니에서 소경 점장이가 주고 간 그림을 꺼내어 추판에게 주며 이것 한번 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소서. 학원을 주판이 바라보니 곧 누런 종이 위에 개 3마리를 그런 것이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릎을 탁 치며 형리들에게 너희들은 색시 집에 가서 그 집의 친척은 물론 문객과 종들 가운데 만약 황삼술이란 자가 있으면 곧 잡아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형리들이 곧 색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알아보니 과연 그 집 종론 가운데 황삼술이란 자가 있는지라 형리들은 곧 잡아 데리고 왔다. 추파는 곧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죄는 내가 마땅히 알 것이니 숨김없이 모두 말하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일찍이 그 색시와 더불어 정을 통한 일이 있어서 약속하기를 혼례를 치른 후로 신랑을 죽이고 몰래 도망쳐서 백년해로를 누리기로 하였으나 의외로 신랑이 초례만 지낸 후로 한 번도 처가에서 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까지도 입에 대지 않아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색시 또한 지나간 일을 깨끗이 잊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하므로 소인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죽였습니다. 학원을 추판이 놓아여 곧 그자를 잡아가두고 신랑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황제의 개 3마리 그린 것은 황지는 황시성, 이름이요 술자는 개를 일컬음이니 이로써 추판은 금세 황삼술인 줄을 알았던 것이다. 15. 암행어사. 옛날 어떤 고을의 사또가 고을을 잘못 다스리면서 오만불손하기가 눈뜨고 볼 수 없는지라 아전들이 은근히 한번 골려주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가 젊은 아전이 내가 사또의 머리 뒤에서 흔들어대는 부채질을 턱 아래로 내리게 할 테니 한번 구경하시오. 학원을 이는 사또가 방정맞게 부채질을 상투 꼭지에다 대고 하는 버릇이 있는 까닭이었다. 동료 아전들은 그가 어떻게 하려나 보려고 모두 산문 밖에서 몰래 동현을 엿보았다. 그러자 젊은 아전은 곧 엉금엉금 기어서 동원방으로 들어갔겠다. 그러자 사또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부채를 들어 크게 상투 꼭지를 붙이며 묻기를 넌 어찌하여 들어왔느냐. 아전은 이 말을 조아리며 좌우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자 사또는 무슨 일인가 하고 통인과 책방까지 밖에 내어보내거늘 아전은 가만히 조금 전에 헌 옷에 갓을 쓴 자가 와서 구걸하는 고로 수상히 여겨 소인이 가만히 살펴보니 형색이 서울 사람 비슷하고 역마와 5-6명의 역할을 거느리고 오리정 근처에서 어슬렁대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수상하여 사또께 품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암행어사가 분명하구나. 어째 너는 진작 와서 고하지 않았느냐? 어서 빨리 나가서 그자들의 행동을 샅샅이 알아오너라. 사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채를 서너 번 폈다 접었다 하더니 더 밑에서 흔들대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아전은 웃음을 간신히 참고 동원을 물러나와서 엿보고 있는 동료들에게 구경시킨 다음 다시 사또 앞으로 들어갔다. 이에 사또는 부채를 방정맞게 흔들며 다시 묻는다.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아까 그 걸객들이 작반하여 큰 길을 따라 내려갔으니 어느 곳으로 갔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얼 하러 어사가 감히 내 집까지 오겠느냐? 하고 사또는 금세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곧 손으로 부채를 들어 전과 같이 천천히 상투 위로 붙이더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